있는 일이었다. 위도와 경도가 우리와는 정반대인 외딴 대륙 남미에 우리나라 번호판을 붙인 우리나라 자동차가 상륙하는 것도 처음이고, 남북미 두 대륙을 자동차로 종횡단하려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대장정 세계를 달린다. 2년여의 조사와 연구 끝에 1987년 5월 12일 칠레 중부 해안도시 발파라이소 항에서 남미의 대장정은 시작됐다. 이곳에서부터 저희 KBS 특별 취재팀은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 번호판을 달고 이곳에 상륙한 국산 자동차 세대를 이용해서 남미 대륙을 횡단하게 됩니다. 세계를 달린다. 지금 이 시간 북쪽에서도 저희와 똑같은 장비와 인원으로 구성된 또 하나의 특별 취재팀이 북미 대륙을 가로질러서 일로 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대륙을 달리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영고와 성쇠, 그리고 그들이 21세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아울러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화 시대의 21세기를 살아야 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또 하나 국가적인 도약을 위한 좌표 설정을 아울러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 있을지 아무도 예언할 수 없습니다. 황량한 초원, 눈 덮인 고지, 열사의 사막, 그리고 원시림, 그리고 낮과 밤으로 이어지는 매서운 눈보라와 비, 바람, 그리고 때때로 이국의 도시에서 느껴야 하는 두꺼운 조국에 대한 향수,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길잡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안데스 산맥을 넘어 아르헨티나의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대의 차량, 그리고 굳게 뭉쳐진 취재 의지, 그리고 몇 장의 지도, 그것만이 우리의 길잡이겠지만 생존과 개척 의지에 불타는 우리들이 도전 의지 앞에 이제까지 굳게 실체를 보이지 않았던 남과 북, 그 거대한 두 대륙은 끝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계속 순방을 한 뒤에 여기에서 배는 3편으로 수송을 하고 우리 팀하고 여기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길만 보였다. 오가는 차량마저 보기가 어려웠다. 남미는 침묵을 지키고만 있는 것 같았다. 첫눈에도 알 수 없는 대륙처럼 보였다. 처음부터 남미는 이방인을 외롭게 만들었다.
남미는 얼마나 신나는 곳인가. 삼바춤이 있고 축구가 있고 정열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한다. 남미는 우리에게 삼바와 축구와 정열적인 사람으로 항상 다가왔었다. 남미는 또 얼마나 비극적인가. 수시로 터지는 화산과 지진으로 수많은 목숨들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그런 참상들을 우리는 이따금씩 보고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미란 삼바와 축구, 화산과 지진, 혹심한 물가고 대체로 그 정도일 뿐 남미는 우리의 관심권 저 밖에서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남미는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알려진 일도 자세하게 알려진 일도 거의 없었다. 도대체 남미는 무엇인가? 대륙의 길목에서 남미를 큰 덩어리로 살펴본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2등이다. 남미의 이과수 폭포를 찾는 미국인들은 한눈에 그렇게 인정한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입는다. 야성적인 대륙 남미의 자연은 이렇게 엄청난 폭포가 있는가 하면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이 길게도 누워있다. 질감과 양감에서 남미는 참으로 개성적이다. 남미는 정글만을 연상하는 우리들의 허를 찔러준다. 남극을 바라보는 최남단에는 차디찬 빙하가 떠있고 북부 안데스 고원과 동부의 대평원에는 살기 좋은 기후가 항상 전개된다. 해안과 정글과 안데스 산맥을 모두 합쳐 1800만 평방킬로미터. 세계 네 번째 크기의 남미 대륙은 한순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공존하고 있는 참으로 다스리기 힘든 곳이다. 북위 13도에서 남위 54도, 서경 34도에서 82도. 이 사이에서 죽은 듯이 잠자던 이 대륙에 인간의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2만 년 전쯤이었다. 몽골리안 계통의 동양인이 처음이었다.
시베리아와 알래스카가 빙하로 연결돼 있던 3만 년 전, 이들은 아시아로부터 베링해를 딛고 알래스카로 건너와 북미에 발을 붙였다. 살다가 옮기고 살다가 옮기며 드디어는 남미까지 이동해 내려왔다. 북미에선 영어로 인디언, 남미에선 스페인어로 인디오라 불려온다. 대를 물리며 이들은 중남미의 산하를 누비고 다녔다. 안데스 산맥에서, 유카탄의 저습지에서, 그리고 평원과 계곡과 사막에서 희미한 흔적을 남기고 이름 없이 쓰러져간 동양인들이 남미 대륙의 첫 주인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태양을 섬기고 수렵과 채집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다가 옥수수와 감자와 땅콩을 심고 거두며 차츰차츰 한 곳에 머물러 살게 됐다. 머물러 사는 곳에는 부족이 생겨나고 도회지가 생겼으며 어줍잖아도 문화와 문명이 생겨났다. 중미의 마야와 아즈텍, 남미 안데스 산악의 잉카 등이 지금까지 알려진 대표적인 문명이다. 대체로 이들은 험준한 산악이나 차단된 저습지를 근거지로 삼았다. 논리나 이성보다 무력과 폭력이 최우선의 정의로 통하는 그 시대에서 자기 몸을 은폐해야만 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안데스 산악의 마추픽추도 그 가운데 하나다. 잉카족 최후의 도시 마추픽추는 2800m 높이의 험준한 산악에서 어쩌면 이랬을까 싶을 만큼 훌륭하게 세워진 잉카 인디오의 마지막 유적이다. 그들은 이렇게 야성적인 대륙을 평정하고 2만 년 가까이 이 대륙의 주인으로 존재해왔다. 그런데 침입자가 있었다. 칼을 들고 말을 탄 사람들이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복자들이었다. 450년 전의 일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인디오의 남미를 무너뜨렸다. 27필의 군마와 180명의 군사들은 불과 4년 만에 5천만 인디오의 항복을 받아냈다. 브라질 지역은 포르투갈이 점령하고 그 밖의 모든 땅은 스페인이 움켜쥐었다. 남미의 주인은 순식간에 바뀌고 역사도 몰랐던 남미 대륙의 존재가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 유명한 탐험가 콜럼버스의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네, 1492년 10월 12일 오늘날 우리가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이 땅은 오랜 침묵과 은둔에서 깨어나 세계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스페인 국왕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와 그 일행이 바로 이 대륙에 상륙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상륙으로 이 대륙은 또 하나의 탄생을 위한 역사와 그 문부림이 시작되지만 그것은 전혀 우연히 일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상륙하게 됐던 것은 이곳을 찾기 위해서 또는 탐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은 보화로 가득 찼다는 인도, 바로 그 인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항진하다가 참으로 우연히 오늘날 중미 카리브해의 어느 섬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을 인도라고 생각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인도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이곳의 삶을 영위했던 원주민들은 이른바 인디안 또는 인디오라고 불려지게 됐고 얼마의 세월이 흐른 뒤 베스푸치 아메리고라는 탐험가가 자신의 이름을 따다가 이 대륙을 아메리카라고 이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유럽인들이 이 대륙에 대한 정복의 역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폐허만이 남은 이 건물, 이것이 스페인 정복 당시 지었던 바로 그 건물의 잔해인 것입니다. 아메리카 그리고 인디오, 그들은 분명 이곳에 존재해 왔습니다. 있었던 땅, 있었던 사람들을 제쳐두고 새로운 대륙이 발견이라고 역사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계의 중심이 유럽이라고 생각했던 당시 유럽 사람들이 사관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사관의 영향을 받아서 아메리카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어왔던 대륙을 신대륙이라고 부르며 그들은 창과 칼 사이에 십자가를 들여왔다. 완전한 식민을 위해 정신의 개조를 시도했던 것이다. 아시아의 몽골리안에서 유럽의 스페인인으로 남미의 주인이 바뀌고 태양신에서 하느님으로 남미의 신이 바뀌어야 했다. 그 일에 앞장선 정복자 피사로는 정복지 수도에 성당을 짓게 했다. 성당의 주춧돌을 자신이 놓았다. 페루 리마의 바실리카 성당은 그렇게 세워진 것이다. 피사로는 부하에게 암살됐다. 죽은 피사로를 부하들은 그가 세운 성당 주춧돌 위에 안장했다. 남미 한복판에 정복자가 눕고 가톨릭 성당이 그 위에 세워진 것이다. 가톨릭은 남미에서 인디오의 원시적 신앙을 개종시켜 유럽의 정신문화 속으로 인디오를 끌어들였다. 한편으로 가톨릭은 곳곳에 침투해서 인디오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자주성을 부추겼다. 그리하여 훗날 남미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됐다. 남미의 가톨릭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남미 인구의 90% 이상을 품 안에 품고 나라마다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 있는 것이다.
남미의 저택들은 화려하기가 비길 데 없다. 거의 모두 정복자들의 집이었다. 정복자들은 본국으로부터 정복한 땅의 일부와 정복당한 인디오와 약탈한 금은 보화의 일부를 하사받았다. 그 방식은 정복자의 정복 의욕을 무한대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스페인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것이었다. 그들은 그 방식을 엔코미엔다라고 불렀다. 엔코미엔다 방식으로 본국과 정복자는 무한대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식민지에 남아있는 그들의 후예가 오늘날 남미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명문 재벌들이다. 남미의 극심한 빈부의 차이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인구의 5%밖에 되지 않는 이들 명문 재벌들로부터 비롯된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콜롬비아 카리브해 연안 도시 카르타헤나에는 바닷가에 근사한 성이 남아있다. 유럽으로 가는 황금 항로를 보호하기 위한 성이었다. 유럽인의 남미 정복은 무진장한 금과 은을 약탈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남미에서 11,592kg의 금과 61,126kg의 은을 본국으로 실어 날랐다고 기록은 전한다. 그 많은 금과 은은 인디오의 수중에서 빠져나와 카리브해를 통해서 스페인으로 보내졌다. 카리브해에 출몰하던 그 유명한 해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을 쌓고 대포를 설치했던 것이다. 북미를 정복한 유럽인들은 그 땅을 자신들이 영원히 살아갈 땅으로 생각하고 밭을 갈고 씨를 뿌렸던 반면 남미를 정복한 유럽인들은 이 땅에서 300년에 걸쳐 금과 은과 값진 재물들을 빼내어 갔다. 카리브해를 사이에 두고 오늘날 남북미가 현저한 번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애초부터 있어온 그런 차이 때문이었다고 역사는 지적한다. 수탈. 300년의 수탈을 방해한 것은 대포 앞에 나타난 카리브해 해적이 아니었다. 남미의 격렬한 독립전쟁이 터지는 것이다. 300년에 걸친 유럽인의 수탈로 피폐해진 남미가 더 이상 유럽의 종속권으로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식민화 300년 만인 19세기 초의 일이었다. 북부 베네수엘라 지역에서는 시몬 볼리바르가 선봉장이 되고 남부 아르헨티나 지역에서는 산마르틴이 기수가 됐다. 그때 본국 스페인은 나폴레옹의 침략을 받아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있었다. 시몬 볼리바르. 영국의 시인 바이론을 찬미하는 로맨티스트이자 민주주의자였던 볼리바르는 카라카스와 보고타를 함락시키고 질풍같이 말을 몰아 안데스 산맥 남쪽의 에콰도르까지를 손에 넣었다. 이때쯤 산마르틴은 아르헨티나를 적에게서 빼앗고 안데스를 넘어 칠레 사막과 페루로 북상한다. 두 영웅은 에콰도르에서 극적으로 만나게 된다.
남미는 이로써 유럽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남미의 독립이란 피지배자 인디오의 독립이 아니라 남미에서 태어난 유럽의 백인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를 지키기 위한 유럽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했다. 독립은 해수돼 원주민 인디오의 소외는 계속됐고 남미는 유럽적 체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지금도 이들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대부분을 구미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역사의 뿌리를 두고 있다. 남미는 북미의 대응에서 부르는 편의상의 이름이다. 아메리카 대륙을 북미와 중미, 남미로 나누어 볼 때 북미는 알래스카에서 미국 본토까지, 중미는 멕시코에서 파나마까지, 남미는 콜롬비아로부터 최남단까지로 말할 수 있다. 남미에는 모두 3억의 인구가 사는 것으로 추산된다. 처음엔 동양인 인디오가 주인이 됐다가 유럽의 백인들이 이 땅을 점령했고 드넓은 사탕수수밭과 커피 농장에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집단으로 투입됐다. 그들로부터 수많은 혼혈인이 태어났고 100년 전부터는 동양인의 권토 중내인 양 수백만의 일본인, 중국인이 밀려들어왔다. 남미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지역, 모든 기후, 모든 인종이 한자리에 뒤섞여 있는 곳이다. 그런 뒤섞임이 끈기 있으면서도 몽상적이고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한 데다가 자유분방하면서도 감상적인 독특한 체질을 우러내었고 삼바와 축구와 탱고라는 특유의 외형적인 문화를 창조해낸 것이었다. 그러나 남미는 뒤섞여 존재할 뿐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극심한 빈부의 차이가 첫 번째 문제로 두드러진다. 도시와 농촌, 인종과 인종 사이에 빛과 그림자 같은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남미 경제의 90% 이상을 인구의 5%에 불과한 극소수 백인들이 움켜쥐고 있다. 대부분 정복시대의 약탈재물을 분배받은 정복자의 후예들이다. 절대 빈곤층은 대부분 남미에 먼저 온 인디오와 흑인들이다. 백인과 이들은 서로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 생각한다. 뒤섞여 존재할 뿐 통합되지 못한 첫 번째 비극이다. 두 번째 문제는
경제와 사회의 혼란이다. 각계각층,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자기만의 이익을 주장한다. 나만이 중요할 뿐 이웃과 사회와 나라의 사정은 알 바가 아니다. 그 결과 건전한 경제구조는 무너져버리고 물가와 환율과 화폐 가치는 시시각각 출렁거린다. 전 세계 외채의 30%나 되는 3천억 불을 남미가 차지하고 있고 거의 모든 나라가 외채 상위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도 뒤섞여 존재할 뿐 통합되지 못해서 생기는 어지러움이다. 이 대륙에는 폭력이 쉴 새 없다. 마약 밀수단의 게릴라, 극좌 게릴라, 대형 범죄단들이 겁없이 출몰한다. 정부군보다 우세한 무기를 갖춘 폭력 집단도 존재한다. 국가를 안에서부터 좀먹어 들어가는 이들 폭력 집단도 결국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들의 슬픔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남미는 참으로 알 수 없는 대륙이다. 혼란과 무기력과 게으름의 틀을 깨고 21세기를 선점하기 위한 거동을 시작하고 있다. 브라질은 아마존의 댐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내륙에 매장된 엄청난 자원을 캐내고 자원을 수송기 위한 교통망을 건설하며 그 교통망을 통해서 잠자던 내륙을 현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최대와 최고를 좋아하는 그들의 체질들은 브라질은 지금 21세기의 최고가 되기 위해 서서히 발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바다에서 석유를 건져내고 있다. 아무데나 시추기를 꽂으면 양질의 석유가 치솟아 올라온다. 대서양 연안의 해상 유전지대는 국토의 반을 감싸고 있을 만큼 무진장이고 육지의 반쯤에서도 석유가 나온다. 이 나라는 석유를 아무 때나 파지 않고 아무에게나 팔지 않는다. 석유값의 오르내림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이해관계를 따져 고객을 결정한다. 산유국의 자존심을 꼿꼿이 지켜나가는 것이다. 콜롬비아에는 이상한 동굴이 있다. 동굴에서는 뚝뚝 소금물이 떨어진다. 소금을 받으러 간 동굴이었고 산 전체가 완전한 소금 덩어리다. 20세기 콜롬비아는 이 소금 동굴 안에 성당을 지었다. 성당은 벽도 소금이요 기둥도 소금이다. 이 소금산의 소금은 과거에도 수백 년간 인디오가 파먹었고 앞으로도 100년 이상 인류가 먹을 수 있다. 남미에는 이렇게 개발되지 않은 땅과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무진장하다. 인구는 세계 11분의 1이요. 자원은 세계 4분의 1이다. 그래서 남미는 무시당하지 않는다. 북방
서방의 거인 미국이 남미의 자원을 응시하고 있고 중공과 소련이 남미로 다가오고 있다. 일본 등의 채권국이 채무국 남미에 목을 조이지 못하는 것도 남미가 가지고 있는 자원 때문이다. 20세기의 중동은 석유를 무기로 태풍을 일으켰다. 식량과 자원이 어떤가는 무기가 될 21세기의 남미는 거대한 태풍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방송국이잖아요. 텔레비전 나왔는데 취재 나왔어. 알리스프레스 해가지고 이게 서울 남만 보시니까 반가우시다. 서울 남만을 진짜 여기서 나 12년 만에 보는데 진짜. 얼마나 반가워. 수고하십니까. 잘 나왔다. 이런 땅에 틈을 비집고 한국인들이 살고 있다. 12년 만에 보는 남만데. 그동안 남미에는 15만 명의 한국인이 진출했으나 7만 명은 다른 곳에 빠져나왔고 지금은 8만 명이 살고 있다. 한번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한 번만 또 공중에 나가면 나가요. 일본은 남미 이민 100년을 넘었다. 200만의 일본인은 남미에 일본 열도보다 더 넓은 땅을 사들이고 미끼다 소나무를 심었다. 주인이 뒤바뀔 수 있는 땅 남미는 먼저 가서 자리 잡는 자가 주인이요 자리 잡아 힘쓰는 자가 주인이다. 8만 명 한국인은 아직 고국의 기억이 남아있을 만큼 남미의 철저한 주인이 돼 있지는 못하다. 여기에 취재팀이 남미를 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숨어 있는 것이다. 처음에 이거 볼 때는 여기 차 여기 남바가 짜우스 받는 한국 서울 남바 얘기거든. 저는 펴지겠죠. Fíjese, se me autodena salir. 이 땅을 겁없이도 9명의 취재진과 3대의 한국산 차량이 몇 장의 지도에 의지해서 달려나간다. 누구도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다. 그 무엇이 국가와 민족을 번영케 했고 그 무엇이 국가와 민족을 소멸시켰으며 그 무엇이 또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결정지을 것인가를 수없는 갓난 속에서 찾아내려 한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페루, 그리고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그 어느 나라 어느 구석인가 우리가 찾는 해답은 있을 것이다. 북동의 한 작은 나라에서 온 저희들에게 이 대륙은 조금은 부러움과 조금은 시기하는 마음이 섞인 묘한 감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륙이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대륙에 대한 지식과 정보 역시 적습니다. 15세기 이 땅에 첫 발을 디뎠던 유럽인들에게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땅은 이미 과거의 대륙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새롭게 접근하고 발견해야 할 현재와 미래의 대륙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취재팀이 이 대륙을 종단으로 달리고 있는 것은 바로 490여 년 전 유럽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시각에서 이 대륙을 재조명하고 접근하는 한편 또 대전환의 21세기로 가는 길목에 서서 또 하나 민족적인 도약을 위한 그 실마리 한 가닥이 이 대륙 깊숙한 어느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K0, K1, K2 정속 운행해 주세요. 네, K2 알겠습니다. 정석으로 취재팀은 대평원의 나라 아르헨티나로 진로를 잡았다.